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부턴 인류의 진화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은 서서히 잠에 빠져드실 겁니다. 물론 이 영상을 그냥 쭉 보셔도 좋습니다. 재밌거든요. 사실 현대인인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는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한 행동들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DNA에 남겨둔 이 본능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이상한 건가? 하고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다들 자리에 누우셨나요? 그럼 이제 시계를 돌려 수십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살던 사바나 초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금으로부터 10만 년 전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는 우리 종 말고도 최소 4개의 다른 인간종들과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이들 모두는 우리가 현생 인류 고유의 특징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을 지니고 있었죠. 이 인간종들은 모두 큰 두뇌를 바탕으로 한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만의 문화적 관습도 있었습니다. 또 이들은 아마 우리처럼 언어 능력도 보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심지어 이들 중에는 신체적 능력이 우리보다 뛰어난 종도 있었고 또 우리보다 석기도구를 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종도 있었죠. 그런데 10만 년이 지난 지금 지구상에 남아있는 인간종은 우리 호모사피엔스 뿐입니다. 이들과 우리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점은 대체 뭐였을까요? 우리는 다윈이 남긴 말에서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윈은 자연계 전반을 관찰한 뒤 저서에 이렇게 썼죠. 자상한 구성원들이 가장 많은 공동체가 가장 번성하여 가장 많은 수의 후손을 남겼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자연 선택 과정에서 다정한 개체가 더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 자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다정함이란 다른 개체에게 공격성을 보이는 대신 호의적인 태도로 다가가는 모습이나 협력을 위해 누군가의 마음을 읽는 행동 등을 말합니다. 물론 자연의 모든 종이 이런 다정함을 강화하는 쪽으로 진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정함을 강화하며 진화한 종들이 그렇지 않은 종들보다 확실히 더 번성할 수 있었죠. 예를 들어 개와 늑대는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늑대 개체군과 달리 친화력 좋은 늑대들의 후손인 개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후에는 개체 수가 수천만에 달하죠. 또 산업기로 유명한 침팬지들보단 다정한 유인원인 보노보들이 더 성공적으로 번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다정하게 행동하는 개체들이 더 번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들이 진화 과정을 통해 획득한 특별한 능력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상대와 유연하게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결국 감정 반응이 격하지 않고 관용적인 종일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얻는 보상이 커졌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자손을 남길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다정한 개체는 다른 다정한 개체에게 더 끌렸을 테고 결국 시간이 지나자 종 전체의 유전자 풀은 주로 다정한 개체의 DNA로 채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다정한 개체끼리의 번식은 다른 신기한 변화도 가져왔습니다. 바로 신체적 변화였죠. 이는 협력과 다정함을 유발하는 호르몬들이 신체적 외형을 형성할 때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어느 종이든 다정한 개체만 골라 선택적으로 번식시키면 세대를 거듭할수록 몇 가지 신체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의 선조보다 치아와 두개골의 크기가 작아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몸에서 색소가 빠지는 탈색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종의 경우 그게 나타난 부위가 우리 눈의 흰자위, 즉 공막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막이 하얀 유일한 영장류입니다. 따라서 시선을 조금만 움직여도 무엇을 보는지 타인이 금세 알아차릴 수 있게 되어 있죠. 반면 고릴라와 침팬지를 비롯한 다른 모든 영장류는 공막에 색소가 있어 홍채와 뒤섞여 보입니다. 이 경우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 또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아채기가 어려워지죠. 하지만 사람은 흰 공막의 부위가 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의 눈을 쳐다보면 금방 그 사람의 의도와 관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눈을 보는 것도 그 때문이죠. 책에서는 사람의 눈이 이런 식으로 진화한 이유가 고도의 협력적 의사소통을 위해서였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사람의 아기와 영장류를 대상으로 한 실험으로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죠. 사람의 아기는 마주보고 있는 연구자가 눈만 움직여 다른 쪽을 쳐다보면 연구자의 눈의 방향을 따라 시선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장류 친척인 침팬지와 보노보만 하더라도 연구자의 머리 전체가 돌아갈 때만 그 방향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에게 눈동자의 움직임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눈맞춤을 통해 타인과 협력적 의사소통을 하는 인간의 특별한 능력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발휘됩니다. 아기를 가진 부모에 대해서는 아기와 눈맞춤을 할 때 사랑과 안정감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이건 아기에게도 마찬가지죠. 아기와 부모는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옥시토신이 분비됐을 때의 기분 좋은 느낌을 계속 얻기 위해
아기는 부모와 자꾸 눈을 맞추려고 하고 부모 역시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옥시토신은 인간의 생애 전반에 걸쳐 부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옥시토신을 흡입한 피험자들은 공감 능력이 상승하고 타인의 감정을 더 정확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건 옥시토신이 두려움을 느끼는 편도체의 반응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옥시토신이 우리가 위협당한다는 느낌을 감소시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정함이 사람종의 지능과 만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종이 내부 집단 외부인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사회적 범주를 하나 만들어낸 거죠. 내부 집단 외부인이란 처음 보지만 보자마자 나와 같은 집단에 속했음을 알 수 있는 상대입니다. 예를 들어 외국에 갔는데 우연히 같은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가움과 친밀함이 솟구치면서 금세 쉽게 친해졌던 경험 있으시죠? 사실 엄밀히 말해 외국에서 만난 이 한국인은 난생 처음 보는 낯선 타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린 같은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처음 만난 사람에게 동질감과 유대감을 느끼죠. 같은 정체성을 공유한다는 이유만으로 방금 만난 낯선 사람을 친구로 인식하는 이 능력은 지구상에서 오직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바로 우리의 문화와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이유라는 겁니다. 왜냐면 이 능력을 바탕으로 호모사피엔스는 거대한 사회 연결망을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기술 발전에는 사회 연결망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몇백 년 전 한 무리의 이누이트족이 북극권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에 한 차례 유행병이 돌았고 인구는 몇백 명으로 감소했죠. 때문에 이 공동체에선 카약이나 노, 작살 등을 만드는 기술이 사라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완전히 고립된 채 술록이나 물고기도 제대로 사냥할 줄 모르고 살아가다가 우연히 다른 이누이트족 무리에게 발견되면서 과거에 잃었던 기술을 빠르게 되찾을 수 있었죠. 이처럼 더 큰 사회 연결망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저 기술의 진보가 멈추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단 자체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인간종은 아마 우리와 달리 외부인을 경계하는 성향이 강했을 겁니다. 따라서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소규모로 무리를 지어 살 뿐 다른 집단과 자주 교류하려고 하지 않았죠.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타인과 잘 지낼 수 있는 능력, 다정함을 바탕으로 우리는 점차 무리의 규모를 100명 이상으로 늘려갔고 언어나 종교, 옷차림 등이 같은 집단끼리는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와 혁신을 공유할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와 나머지 사람종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었습니다. 우리 종은 갈수록 복잡한 방법으로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었죠. 그 결과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게 혁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기술로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해 인구를 점점 더 늘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인간이 그렇게 다정한 존재로 진화했다면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전쟁이나 인종 대학살 같은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의 잔혹성은 우리가 지닌 다정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 종은 우리가 아끼는 무리가 다른 무리에게 위협받는다고 느낄 때 위협이 되는 그 무리를 우리의 정신신경에서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다른 무리를 적이라고 느끼게 되면 연민하고 공감하던 곳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공감하지 못하니 위협적인 외부인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며 그들에게는 얼마든지 잔인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현상의 주된 원인은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등장했던 호르몬인 옥시토신입니다. 저자는 옥시토신을 엄마곰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새끼와 함께 있는 다정한 엄마곰이 새끼를 지키기 위해 극도로 공격적이 되는 모습이 옥시토신의 효과를 잘 설명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옥시토신 분비가 늘어난 수컷쥐는 자기 짝에게는 자상하지만 자기 짝을 위협하는 낯선 쥐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입니다. 또 고질적으로 민족 간 갈등이 있는 지역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높은 옥시토신 수치를 보이지만 상대 민족 집단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자는 이처럼 지구상에서 가장 다정한 종인 동시에 가장 무자비한 종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 본성의 최악이 나오는 것을 막으려면, 그리고 우리 인간의 최선의 모습이 나오게 하려면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그룹을 넘나드는 우정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 간의 잔인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지구상에서 쪽팔림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오직 인간뿐입니다. 아직까지 이 오묘한 감정을 느끼는 다른 동물은 관측된 적이 없죠.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은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것은 모든 표현 방식 중에 가장 독특하고 가장 인간다운 표현 방식이다. 아, 왜 인간만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감정이 있는 거야? 차라리 쪽팔림을 못 느꼈으면 편하고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이블킹 유발 외에는 별 쓸모도 없어 보이는 이 감정은 대체 왜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게 된 걸까요? 사실 이 감정은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지난 수십만 년간 우리 조상들에게 집단 생활은 필수였죠. 따라서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타인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줄 만한 도구가 필요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쪽팔림이라는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쪽팔림을 느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천장이 낮은 곳에 앉아있다가 그 사실을 깜빡 잊고 자리에서 급하게 일어나다가 머리를 쾅 부딪혔다고 해보죠. 만약 집에 혼자 있다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냥 좀 화나고 아픈 감정만 느끼다 말 겁니다. 하지만 만약 주위에 사람 있을 때, 특히 여러분이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아마 아픈 것보다도 쪽팔림 때문에 더 괴로워질 테니까요. 따라서 쪽팔림은 남들의 반응을 신경 쓰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그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나쁜 인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인식할 때만 쪽팔림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렇게 남들의 반응에 신경 쓰는 사람들과 달리 남들의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무리해서 소외되거나 추방당하거나 심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대로 자신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걱정하거나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는 구성원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았죠. 그 결과 그들은 후대에 자신의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결국 쪽팔림은 사회적 결속을 원활하게 해주고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며 점차 인간의 유전자 풀에서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쪽팔림은 괴로운 감정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 남자가 가게에 진열된 물건을 실수로 쳐서 넘어뜨리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는 여러 버전이 존재했죠. 잔뜩 쌓여있던 물건들을 넘어뜨린 후 남자가 보인 반응이 영상마다 달랐던 겁니다. 첫 번째 버전에서 남자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침착하게 자기가 넘어뜨린 물건을 주워 제자리로 돌려놓은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때 참가자들은 남자를 성숙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죠. 충분히 예상 가능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두 번째 버전부터였습니다. 이번에 남자는 물건들을 넘어뜨리자마자 얼굴이 빨개지면서 창피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물건을 제자리로 돌려놓죠. 그러자 사람들은 이 영상의 남자에게 가장 큰 호감을 느꼈다고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얼굴만 빨개진 채 물건은 그대로 놔두고 자리를 뜬 버전의 영상에서도 남자는 여전히 참가자들에게 첫 번째 영상의 남자보다 더 많은 호감을 얻었죠. 사람들은 남자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저 사람은 너무 부끄럽고 당황해서 물건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받은 경우는 남자가 물건을 넘어뜨리자 미소를 지은 다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리를 뜬 영상이었습니다. 이처럼 부끄러움과 창피함을 느끼는 모습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조용한 도서관에서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레포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어깨를 톡톡 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기 이어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마 여러분은 얼굴이 빨개지거나 갑자기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허둥지둥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게 될 겁니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주변 사람들은 이미 조용한 도서관에서 울려 퍼지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짜증이 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당황하는 모습을 보자 짜증과 화가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죠. 그건 바로 여러분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이런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제 잘못을 알고 있어요.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쪽팔림이 우리 조상들의 집단 생활에 도움이 됐던 이유입니다. 우선 어떤 사람이 쪽팔림을 느끼는 모습은 그 사람의 행동에 기분이 상한 주위 사람들을 달래는 기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주위 사람들은 감정이 누그러지죠. 그 사람이 사회적 규칙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며 같은 행동이 반복되지 않을 것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는 쪽팔림이라는 괴로운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다시는 이 괴로운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처럼 쪽팔림이라는 감정은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거나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효과적인 자기규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쪽팔림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남들과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는 고마운 존재인 셈이죠. 하지만 이것도 지나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쪽팔림을 두려워한다는 건 남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스스로를 검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비웃음을 당할까봐, 다시 말해 남들이 나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까봐 발표 같은 공개적인 발언 기회를 망설이는 것 역시 쪽팔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스스로의 생각과 행동을 검열하면서 혹시라도 모를 쪽팔림을 유발할 만한 행동을 최대한 꺼리게 됩니다. 하지만 쪽팔림이라는 감정은 성공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쪽팔림이라는 감정을 무릅쓰고 행동에 나선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행동이나 도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실패를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연스럽게 실패에 대해 남들이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쩌지 하는, 즉 쪽팔림에 대한 두려움이 올라오기 마련이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과거에 쪽팔렸던 기억은 꽤 많이 떠오르실 테지만 남들의 흑역사에 대해 그만큼 많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모두 각자 자신의 쪽팔림에 신경 쓰느라 남들의 쪽팔림까지는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온 세상이 전부 나만 주목하고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인간의 이런 인지 편향을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남들은 나에게 크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너무 남들의 시선이나 쪽팔림이라는 감정을 두려워하면서 살지 말자고요. 인간은 주변 사람이 자신보다 잘 나간다는 생각이 들면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서열을 매기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 오래된 본능은 지금으로부터 수백만 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놈은 최소 300만 년의 역사를 가진 아주 끈질긴 녀석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00만 년 전 인류의 조상이 지구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렵 채집을 하며 살았는데 생존을 위해서는 함께 무리지어 지내야 했죠. 집단에 들어간 자는 살아남았고 집단에 들어가 적응한 데 실패한 자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모두 집단에 들어가 관계 맺기에 성공한 이들의 후손이죠. 하지만 단순히 집단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지위를 얻을수록 더 많은 자원을 획득할 수 있었으니까요. 단순히 힘의 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성원 다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무력으로 얻은 지위는 오래가지 못했으니까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집단 구성원들로부터 더 많은 인정과 찬사를 받는 식으로 얻은 지위가 유전자를 남기는 데에는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좋은 자원을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었죠. 이 오랜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에게 사회적 성공은 효과적인 생존과 동의어가 됐습니다. 이렇게 남들의 인정과 찬사를 갈망하는 욕구가 우리의 DNA에 새겨졌죠. 오늘 영상의 내용은 남보다 우위에 서고자 하는 인간 본성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 지위 게임을 참고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공에는 타인의 인정과 칭찬이 필수로 들어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지위라는 것은 자신이 집단에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했죠. 첫째, 남들이 좋아하거나 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혜택을 제공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잘생기고 예쁜 외모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특성입니다. 따라서 외모도 효과적인 지위 획득 수단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외모가 매력적인 사람은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보다 지인들에게조차 더 긍정적인 평가와 대접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모 외에도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뛰어난 스포츠 능력을 보여주는 식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 카드 하나가 발동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 뇌의 특성상 사람들은 타인의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상징할 만한 단서만 보고도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유추하는 거죠. 실제로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부유한 옷이나 가난한 옷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자 참가자들은 불과 0.129초 만에 그들의 지위를 판단해버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좋은 차, 좋은 집, 비싼 구두, 명품 시계 등 높은 지위를 상징하는 단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결론 지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왜 자신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비싼 명품이나 차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설사 그들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성공의 상징만 보고도 그들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다시 말해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인식할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진짜 성공한 사람들이 받는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짜 모습을 들키기 전까지는요. 두 번째 방법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거나 너그러운 모습을 보이는 식으로 집단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사람은 명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거액의 기부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 사람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가 급격히 상승하곤 하잖아요. 이처럼 예로부터 능력을 보여주든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든 둘 중 하나를 효과적으로 해낸 사람들은 구성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었고 그 결과 더 많은 자원을 차지함으로 생존과 번식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히 인간의 유전자 풀은 그들의 유전자로 채워졌죠. 생물학자 조지프 헬릭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선택이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는 고분고분 행동하고 규칙을 어기면 부끄러워하고 사회적 규칙을 습득하고 내면화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인간의 본능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뇌가 평판에 따른 지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은 좋은 평판을 상실하면 견딜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가나에서는 한 32세 남성이 양과 성교하다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킨 후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아동성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의 경우 자살률이 급격히 상승하곤 하죠. 심지어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0%가 범죄자의 오명을 쓰느니 감방에 1년간 갇혀 지내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인정과 찬사가 인간에게 차지하는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나면 우리가 왜 그렇게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열광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어떤 사람이 눈에 띄게 도덕적이거나 능력이 뛰어나서 게임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할 때마다 사람들은 은연중에 그들의 행동을 배움으로써 자기도 서열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들 곁에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들의 옷차림과 말투를 따라하며 그들이 읽은 책을 따라 읽으려고 하죠.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 으스대는 꼴을 좋아하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유명
경영인과 CEO, 정치인에게는 딱히 불편한 감정 없이 더없이 잔인하게 굴곤 하죠.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한 시기와 질투, 불편한 감정이 인류 전체가 지닌 보편적인 감정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신경과학자들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인기도 많고 부유하며 똑똑한 사람의 과단글을 읽게 했습니다. 그러자 참가자들의 뇌에서는 고통을 지각하는 영역이 활성화됐죠. 반대로 이 가상의 인물이 추락하는 글을 읽히자 이번에는 쾌락 영역이 켜졌습니다. 특히 참가자가 느끼는 시기심의 수준이 가장 높을 때는 이야기에 등장하는 잘난 사람이 참가자에게 중요한 영역에서 성공한 사람인 경우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 잘난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게임에 속한 경쟁자인 경우에 시기와 질투의 감정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살펴봤듯이 우리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속절없이 끌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유능한 사람에 대한 무서울 정도로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는 셈이죠. 그렇지만 보통은 우리 안에 잘 나가는 사람을 모방하고 그들에게 아첨하며 순응하고자 하는 인지체계가 그들에 대한 반감을 압도하기 때문에 연예인, 인플루언서, 성공한 기업가 등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열광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 반감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존재하고 있죠. 따라서 만약 그들이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라도 저지른다면 사람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저 높은 곳에 있던 그들을 우리와 평등한 존재로 끌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헐, 그럼 우리는 평생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고 성공하더라도 남들의 시기와 질투를 계속 견뎌야 한다는 거잖아. 만약 잘못이라도 하면 당장 추락하는 거고. 너무 걱정 마세요. 다행히 책에서는 인생을 좀 더 수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들도 등장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명상입니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알려졌듯이 명상을 하고 나면 스스로에 대한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인정이나 성공에 대한 욕구로부터 오는 괴로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명상을 선택하고 있죠. 두 번째는 남들을 판단하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남들을 우리만의 정의감으로 판단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 이유는 이게 지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도덕적으로 까물어서 우리가 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얻은 값싼 지위로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남에 대한 분노의 감정만 더 부추길 뿐이죠. 남들의 단점에 관심을 쏟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발전에 집중하는 게 행복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지위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치열한 경쟁에서 한 발 떨어져 거리를 두고 생각할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나 왜 이렇게 자주 불안하고 우울해지는 거지? 만약 여러분이 저처럼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혹시 내 뇌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심각하게 고민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건 우리가 아주 건강한 뇌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뇌의 디폴트 값입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제가 자괴감에 빠져있을 때 도움이 된 책이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살면서도 현대인들이 불행한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책 마음을 돌보는 뇌과학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시계를 거꾸로 돌려 약 25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로 가보죠. 인류의 절반이 10대가 되기 전에 사망하던 그곳으로요. 이곳에는 이브라는 여성이 살고 있습니다. 이브의 생김새는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녀는 100여 명의 사람과 무리를 이루어 살며 이들은 수렵과 채집으로 식량을 구합니다. 이브는 자식 7을 뒀는데 그중 4은 죽었습니다. 아들 1명은 출생 과정에서 죽었고 딸 1명은 감염병으로 죽었으며 또 다른 딸은 벼랑에서 발을 헛디뎌 죽었고 또 다른 아들은 10대 때 싸움에 휘말려 살해당했죠. 하지만 나머지 3은 살아남아 성인이 됐고 이들은 자식을 총 8명 낳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살아남아 자식을 낳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이후 1만 세대에 달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과정이 무수히 반복됐습니다. 이브에게는 수많은 후손이 생겨났죠. 짐작하셨겠지만 이 후손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맹수에게 잡아먹히거나 절벽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지거나 굶어 죽는 일 없이 살아남은 조상의 후손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남은 이유는 우리가 생존에 유리한 정신적 특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볼까요? 진화 역사 속에서 불안과 걱정은 인류의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상 어떤 황제도 부러워할 만한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있죠. 하지만 이토록 풍요로운 세상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도록 유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이 불안과 우울증이 곧 뇌가 고장났다는 의미라고 믿는다면 그건 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행복이 아닌 생존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불안이라는 감정부터 시작해보죠. 우리는 왜 시도 때도 없이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은 배고픔이나 피로처럼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특성이다.
일단 불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심리적으로 강한 불편함을 느끼는 상태. 이때 사람마다 느끼는 불안의 강도와 종류는 다양한 편이죠. 어떤 사람은 가벼운 불안을 지속적으로 느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날지 모르는 온갖 재앙을 상상하며 불안해하기도 하죠. 또 많은 청중 앞에서 말할 때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안은 일종의 선제적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하면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직 질책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출근해서 부장님한테 깨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뇌와 신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기본적으로 동일하죠. 유일한 차이점은 스트레스는 위협 때문에 촉발되는 반면 불안은 잠재적 위협을 떠올림으로써 촉발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뭔가가 잘못됐다는 느낌을 자꾸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느낌의 진원지는 바로 우리 뇌의 편도체죠. 편도체는 주변 위험을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위험할지 모르는 뭔가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투쟁 도피 모드로 돌입하게 되죠. 이제 우리 몸의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맥박과 호흡이 증가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뇌는 몸이 보내는 이 신호를 실제로 위험이 임박했다는 증거로 잘못 해석하고 더 적극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죠. 맥박과 호흡이 한층 더 증가하고 다시 또 뇌는 이를 위험이 다가왔다는 더 확실한 증거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불안은 더 심해지고요. 우리는 왜 이런 언뜻 보기에 쓸모없는 시스템을 갖게 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는 다시 시계를 되돌려 인류가 아직 사바나 초원에 살던 시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바나 초원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풀숲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냥 바람 소리일 가능성이 크지만 맹수일 가능성도 약간 존재하죠. 이때 만약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껴 도망친다면 약 100칼로리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도망칠 때 몸에서 연소되는 열량이죠. 하지만 만약 그게 바람소리였을 경우 쓸데없이 잃게 되는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일 부스럭거리는 소리의 주인공이 맹수였다면요? 이때 뇌가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했을 겁니다. 결국 맹수일 확률이 1000분의 1에 불과할지라도 매번 도망치는 편이 나았고 따라서 뇌는 필요한 것보다 1000배 더 자주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작동시키게 됐다는 겁니다. 에이,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은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지금보다 훨씬 더 위험한 환경에서 살아왔으니까요. 다시 말해 사방의 위험을 주시하면서 항상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사람은 모닥불 옆에 앉아 편안히 긴장을 풀고 쉬는 사람보다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았습니다. 늘 위험을 경계하고 대비책을 생각하는 이런 경향이 바로 요즘 말로 하면 불안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처럼 안전한 세상에서도 자주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네 경보 시스템이 인류의 절반이 10대가 되기도 전에 죽던 세상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서는 상상 가능한 모든 위험을 경계하는 능력이 생존 확률을 높여줬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봤을 때 불안은 전혀 이상한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을 겪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죠. 건강한 뇌는 스트레스와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뇌는 어떻게든 우리가 그런 일을 겪게 만들죠. 실제로 뇌는 시시때때로 불안한 느낌을 만들어내거나 우리가 세상을 위험한 곳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 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사실은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알게 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실 겁니다. 아니, 그럼 그냥 이렇게 살라고? 해결책은 없는 거야?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으니까요. 책에서는 이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책이 등장하는데 그중 가장 강력한 방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심지어 책에서는 이런 표현도 등장하죠. 운동은 부정적 마음을 해독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심장박동수와 혈압은 불안 증상과 나란히 증가하곤 합니다. 심장은 더 빠르고 격렬하게 뛰며 몸은 투쟁 도피 반응 모드로 돌입해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죠. 하지만 심장은 운동을 할 때도 빠르고 격렬하게 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빠르게 뛰었던 심장은 운동이 끝나면 다시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그 보상으로 엔돌핀과 도파민이 몸속에서 솟구쳐 오르죠.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운동은 뇌 담과 같이 가르쳐주는 셈입니다. 심박수가 늘어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건 불안과 공황이 몰려온다는 의미가 아니야. 긍정적인 느낌이 뒤따른다는 신호지. 실제로 불안에 시달리는 미국 학생들에게 규칙적으로 달리기를 시키자 학생들은 심박수가 높아져도 더는 초조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에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불안 발작이 금방 닥쳐온다는 신호로 여겼지만 달리기를 시작한 후로 몸이 적응하면서 심박수가 높아지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이 외에도 신체 활동은 자신감과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고 신체의 모든 장기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신체 활동, 그러니까 운동이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자연은 우리에게 달리기 트랙은 외면하고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선택하고 싶어하는 충동을 심어놓은 걸까요?
어째서 뇌는 자신에게 명백히 좋은 행동을 거부하는 걸까요? 또 우리는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끊기로 결심한 달달한 간식들과 몸에 안 좋은 음식들을 잔뜩 먹어치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괴감에 휩싸이죠. 우리는 왜 이렇게 게으르고 음식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걸까요?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생존입니다. 둘째,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에 굶주림은 우리의 생존에 커다란 위협 요인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칼로리는 우리가 자주 누리기 힘든 호사였으므로 눈앞의 음식을 어떻게든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반면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이 칼로리를 언제든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냉장고만 열면 또는 마트에만 가면 음식이 넘쳐나죠. 하지만 진화는 매우 느리게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아직 그런 세상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사바나 초원에서 뇌는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아, 배고파. 어디 먹을 것 좀 없나?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마트에 있을 때도 뇌가 여전히 그렇게 외친다는 거죠. 단계 잔뜩 진열된 통로에 섰을 때 우리 뇌는 조상들이 사바나에서 운 좋게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커다란 나무를 발견했을 때와 똑같이 반응합니다. 대박, 미쳤는데? 당장 다 먹어치워. 이처럼 우리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충분한 칼로리를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칼로리에 대한 갈망을 제어하는 정지 버튼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한때 인간에게는 생존 기제였던 것이 이제는 함정이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먹고 또 먹게 되는 거죠. 이제는 얻을 수 있는 칼로리의 양에 제한이 없어졌으니까요. 또 뇌는 우리가 눈앞의 칼로리를 모조리 먹어치우기를 원하는 동시에 우리가 소파에 앉아 있는 것도 원합니다. 불필요한 칼로리를 태워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니까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한 99.9%의 기간에 인간이 비만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는 음식이 부족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뚱뚱한 뱃살을 갖고 사는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다는 거죠. 뚱뚱한 왕과 왕비는 있었겠지만 그들은 아주 극소수의 예외에 속했습니다. 따라서 신체화대는 이렇게 말해주는 방어 기제를 발달시키지 못한 거죠. 넌 지금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확보했어. 그러니까 30년 후에 심근경색으로 죽지 않으려면 밖에 나가서 뛰어. 역사적으로 인간은 과체중을 경험한 적이 없는 데다가 대다수는 일반적으로 심근경색이 오는 나이까지 살아있지도 못했으니까요. 이처럼 우리는 아사 위험을 피하기 위해 칼로리 높은 음식을 갈망하도록 진화했고 소중한 칼로리를 되도록 아끼기 위해 앉아서 쉬는 것을 추구하도록 진화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게으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정리해보면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울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애초에 게으를 수밖에 없도록 프로그래밍된 존재들입니다. 지금이야 이런 것들이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지만 이 특성들은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생존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운동을 하기 싫어하고 자주 부정적인 기분에 사로잡히거나 음식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든 다이어트든 멘탈 관리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자괴감에 너무 오랫동안 빠지지 말고 이걸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쉽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요. 그걸 알고 나면 과도한 자책을 멈출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는 일들은 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변했고 우리는 여기에 적응해서 최대한 잘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니까요. 설탕이나 섹스, 마약 말고 인간의 도파민을 가장 폭발시키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걸 유지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얘기할 100년 전 영국을 떠들썩하게 한 이 실종 사건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는 1926년 에거사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이 하룻밤 사이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여성은 12월 3일 밤 자신의 어린 딸을 재운 후 모피코트와 트렁크를 챙긴 뒤 직접 차를 몰고 저택을 나섰습니다. 하인에게는 드라이브를 하러 간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날 아침 그녀가 몰고 나간 차가 석회를 캐는 구덩이 근처에서 발견됩니다. 차는 도로에서 벗어난 상태로 풀이 무성한 곳에 버려져 있었죠. 전조등은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자살을 의심합니다. 실제로 에거사는 실종되기 며칠 전 약국을 찾아가 약사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대화의 주제는 고통 없는 죽음을 선사하는 가장 좋은 약에 대한 것이었죠. 또 박살난 차량 근처에서는 뚜껑이 열린 유독성 납과 아편병이 발견됐습니다. 당시 에거사는 장편소설 3개를 출간한 무명에 가까운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근에 야심차게 내놓은 3번째 소설은 몇천 부밖에 팔리지 않았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여러 정황상 이 사건은 간단한 비극처럼 보였습니다. 버림받은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하지만 경찰이 인근 연못에 물을 빼고 사냥개를 동원해 근처를 샅샅이 뒤졌지만 그녀의 시신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아마추어 탐정들도 실종된 에거사를 찾으러 나섰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발자국조차 찾지 못했죠. 언론은 앞다투어 이 실종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에거사 실종 사건은 대중의 관심을 순식간에 끌어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었습니다. 별다른 성과 없이 시간만 흐르자 결국 이 사건이 자살이 아니라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수사를 진두지휘한 케너드 부총장은 에거사가 뒷좌석에 놔둔 그녀의 모피코
스코트에 주목했습니다. 에거사가 사라진 날인 12월 3일 밤에는 강한 바람이 불었고 자정기온은 2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그녀는 코트를 두고 내린 걸까요? 자살하려는 사람이라도 추운 건 질색이었을 텐데 말이죠. 살인으로 수사의 방향이 바뀌자 집을 나와 내연녀와 생활 중이던 남편 아치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하인들의 전원에 따르면 그는 에거사가 실종되기 전날 아내와 심하게 싸웠다고 했죠. 하지만 남편 아치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에거사가 실종되던 날 밤 자신의 내연녀와 함께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다는 주변인의 확실한 증언이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에거사가 정말 살해당한 거라면 범인은 대체 왜 차량 근처에 독극물을 놔두고 간 걸까요? 실종 6일째 언론에서 연일 에거사의 실종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떠들어대자 겁에 질린 남편 아치는 데일리메일과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사실 얼마 전 아내가 자기 언니에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아주 제대로 사라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신문에 실린 기사를 두고 논의를 하던 중으로 기억합니다. 에거사가 작품을 위해 실종 자작극을 꾸몄을 가능성도 있어요. 물론 대중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치의 짐작이 맞았죠. 그녀는 납치나 살해를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발로 사라진 거였죠. 이 자작극을 벌인 사람은 바로 추리소설의 여왕 에거사 크리스티였습니다. 실종되기 전만 해도 대중은 에거사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사건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오로지 그녀의 행방이 묘연했기 때문이었죠. 실종 11일째 경찰에 결정적인 목격 신고가 하나 들어옵니다. 헤러게이트에 있는 한 호텔에서 실종됐다는 여자와 아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봤다는 내용이었죠.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남편 아치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아치는 이윽고 호텔에 도착했죠. 잠시 후 분홍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객실에서 내려오는 에거사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거사는 그와 시선을 마주치고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고 라운지의 벽난로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 이들 부부는 저녁 식사를 하러 호텔 식당으로 들어갔죠. 훗날 타임스는 이 사건을 두고 영국 신문의 지면을 장식했던 실종 사건들 가운데 가장 선풍적인 사건이라고 선포합니다. 에거사 크리스티는 실종되기 전까지 차기작을 마무리하지 못해 끙끙대던 중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어머니가 데일리메일에 밝힌 바에 따르면 그녀는 망할 플롯, 이 죽일 놈의 플롯이라고 중얼거리며 집안을 계속 서성였다고 하죠. 그녀는 추리소설 작가답게 미스터리의 매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때를 기점으로 나는 아마추어에서 프로로 변신했다. 이처럼 민간은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의 마수에서 도무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 궁금증을 유발하는 사건과 플롯에 속절없이 매력을 느끼죠. 그리고 우리의 도파민이 폭발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미스터리를 마주했을 때 왜 도파민이 폭발하는지는 이 신경전달 물질의 주된 기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도파민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배분할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컨대 도파민은 우리가 세상을 살피고 가장 재밌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때 사용되는 신경물질입니다. 이 즐겁다는 느낌은 뇌가 우리에게 저길 보라고, 여기에 집중하라고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죠. 그렇다면 도파민을 가장 크게 자극하는 건 뭘까요? 예상이 가능한 뻔한 정보는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는 미스터리한 느낌을 주는 재미, 혹은 신경과학자들이 예측 오류라고 이름 붙인 재미가 도파민을 가장 크게 자극합니다. 이처럼 뇌세포가 뜻밖의 사건에 민감한 이유는 그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아주 어마어마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신적 소프트웨어는 아주 오랜 역사를 자랑해서 영장류뿐만 아니라 쥐, 심지어 초파리의 내부기관에도 이와 똑같은 프로그래밍이 존재하죠. 불가사의한 실종 사건을 다룬 신문기사든 눈을 뗄 수 없는 탐정소설이든 이런 글은 도파민계를 계속 흥분시키고 우리는 원시적인 보상 없이도 계속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항상 문제 해결과 향후 예측을 시도하며 패턴을 만드는 기계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정확한 예측이 아니라 예측 오류, 즉 예상하지 못했던 보상과 뜻밖의 사실이죠. 세계적인 뮤지컬 기획자인 스티븐 손드하임은 이렇게 말했죠. 예술작품에는 뜻밖의 놀라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관객의 시선을 붙잡아 놓을 수 없다. 심지어 이 공식은 스포츠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모든 인기 스포츠 종목은 미스터리의 법칙을 활용합니다.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스포츠 종목이 있지만 그중 매 경기마다 최소 수만 명의 관중을 끌어들이는 진짜 인기 스포츠 종목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한 학자 니콜러스 크리스틴 펠드는 이 종목들의 인기가 어떤 팀이 이길지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분명 실력 있는 선수가 보상을 받길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뜻밖의 반전이나 예상 밖의 승리가 주는 짜릿한 느낌도 갈망하죠. 예를 들어 메이저리그 야구의 한 경기당 신뢰도는 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인 NFL보다 약 14배 떨어졌는데 이건 미식축구는 실력이 나은 팀이 거의 항상 승리를 거두지만 야구는 실력이 더 좋은 팀일지라도 패배하는 일이 더 잦다는 말입니다. 대신 이처럼 경기당 신뢰도가 낮은 종목의 경우 시즌의 길이가 매우 길었습니다. 이 긴 정규 시즌 동안 야구 한 경기에서 발생하는 무작위성의 균형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들은 미스터리를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있습니다. 바로 선수의 실력을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경기 규칙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야구의 경기 규칙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타자는 150km로 빠르게 날아오는 동그란 공을 방망이로 휘둘러 순식간에 때려야 하는데 고작 몇 밀리미터 차이로 1루타가 되기도 하고 병살타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 실력이 뛰어난 선수들도 조절에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인간의 도파민을 폭발시키는 건 우리의 기대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깨트리는 예측 오류를 마주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음악이나 영화, 책, 예술작품, 인기 스포츠는 모두 예외 없이 이 공식을 충족시킵니다. 책을 한 페이지 읽었는데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책상에 앉았는데 일을 시작한 지 몇 분 만에 딴 생각에 빠져들죠. 주말에 친구랑 만나서 너무 재밌었다. 근데 나 혹시 말 실수했나? 뭔가 그 말할 때 걔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오늘 점심은 뭐 먹지?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깨어있는 시간의 50%를 딴 생각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처럼 딴 생각을 하고 난 뒤에는 보통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죠. 과제에 집중하지 못하느라 아까운 시간을 날렸고, 불쾌한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기분이 안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직결된 것이 바로 우리의 주의력입니다. 주의력은 마치 후레쉬 불빛과 비슷하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지점만 더 밝아지고 강조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공부를 할 때 눈앞의 과제에 너무 집중하면 주위의 말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 우리는 이 후레쉬 불빛이 우리의 외부를 향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내면의 생각이나 기억을 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눈앞의 과제에 집중하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는 왜 늘 쉽게 산만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있을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유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 주의력 연습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언제나 인류의 고민거리였습니다. 수천 년 전의 인류도 지금의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죠. 실제로 이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420년에 살았던 중세 수도사들이 오롯이 10만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다. 곧 불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들은 점심 식사 생각이나 섹스 생각이 자꾸 떠오른다고 털어놨습니다. 또 이들은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읽으려는 순간 뇌가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읽고 싶어 한다며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가족과 관계를 끊고 재산까지 포기한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세속적인 관계를 끊으면 잡념도 사라져서 주의가 산만해지지 않으리라고 기대했던 거죠.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 방법은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왜 집중할 수 없었을까요?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해놓고 조용한 방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등 외부의 방해 요인을 모조리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하나의 과제에 계속 집중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의 뇌는 쉽게 산만해졌고 눈앞의 과제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죠. 이처럼 인간이라면 누구나 조용한 곳에 혼자 가만히 있어도 뭔가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걱정이나 후회, 욕구, 계획 같은 것들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일을 겪는 이유는 대체 뭐 때문일까요? 이걸 알아내기 위해 우리는 1만 2천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숲속에 있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은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찾는 중입니다. 오늘의 양식을 구하려면 주의를 집중해야 하죠. 이때 여러분의 주의력 시스템은 먹을 수 있는 열매라는 특정한 대상을 찾기 위해 온통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겁니다. 달콤한 과일의 향기나 모양을 감지하기 위해 주의력을 관련 정보에 온통 집중하고 있겠죠. 주의력의 범위는 한 곳으로 좁아지고 다른 모든 것은 희미해집니다. 여러분은 열매를 따기 위해 그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배고픈 호랑이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이유는 열매를 찾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위에 호랑이가 있다는 사실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방황했다면 아마 얘기는 달라졌겠죠. 여러분은 호랑이의 기척을 미리 알아차리고 제때 몸을 피해 목숨을 부지했을 테니까요. 이처럼 원신류들 중에 집중을 하다가 말다가 하고 이따가 딴 생각이 나서 고개를 돌리고 방황하는 마음 때문에 눈앞의 과제에서 멀어지곤 했던 개체들은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차렸을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살아남아 쉽게 산만해지는 그들의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려주었죠. 결국 하나에 쉽게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 산만해지는 뇌는 우리 조상들의 똑똑한 생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정리해보면 우리의 뇌는 원래 방황하도록 만들어졌고 쉽게 산만해지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뇌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뇌가 순간적으로 다른 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언제나 산만한 상태로 살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결책은 있으니까요. 바로 우리 자신의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는 겁니다. 즉 우리의 주의력이 길을 잃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주의력을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재빨리 매끄럽게 도로 가져다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주의력 훈련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주의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메타자각이라고 부릅니다. 메타자각은 나의 내면의 풍경을 지켜볼 수 있는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나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 욕구 등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죠. 우리는 때때로 불안이나 두려움, 걱정에 사로잡혀 그 순간에 적절하지 않은 주의력 상태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메타 자각이 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경험의 내용을 인지하고 그 내용이 우리의 목표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할 수 있죠. 이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나는 무엇을 인지하고 있지? 지금 내가 주의를 활용하는 방식이 나의 목표에 부합하고 있나? 어떤 일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면 이런 메타 자각 능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에게 주의 집중력이 필요한 과제를 하도록 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주의가 어디에 있는지 자각을 잘 할수록 성과가 좋았습니다. 반면 마음의 방황이 늘어날수록 메타 자각은 감소하고 성과는 떨어졌죠.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경로를 수정해서 주의를 당면 과제로 돌려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메타 자각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음챙김 훈련을 하는 거죠. 마음챙김이란 불교의 전통적 명상법을 심신안정과 심리치료 관점에서 재구성한 명상법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과대학의 존 카바친 박사에 의해 대중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구글은 2007년부터 사내 명상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빌 게이츠도 주의를 집중하고 생각들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 명상을 한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세계적 석학인 유발 하라리는 20년 넘게 명상을 해온 명상 예찬론자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마음챙김 수련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상태가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음챙김 훈련이 메타 자각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이죠. 마음챙김 훈련을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에서는 레인 명상법에 대해 설명할 테니 지금 한번 눈을 감고 해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어깨에서 힘을 뺍니다. 이제 얼굴의 근육을 이완시켜 봅니다. 눈썹에서 힘을 빼고 턱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 보세요.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욕망을 그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욕망을 무시하거나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 욕망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좋아, 왔구나 라고 말해도 좋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내 몸에서 뭐가 느껴지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열심히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느낌을 포착하는 겁니다. 신체의 감각, 감정, 생각을 관찰하고 그것이 나에게 오도록 놓아둡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합니다. 짧은 문구나 단어를 써서 간단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하고 있다, 뱃속이 불편하다, 자극이 강해진다, 활활 타는 느낌 같이 말이죠. 욕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따라갑니다. 만약 집중이 흐트러졌다면 지금 내 몸에서 뭐가 느껴지지? 라는 질문을 되풀이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주의력 연구 분야의 권위자인 저자는 이런 마음챙김 훈련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명상에 익숙하지 않은 명상 초보자의 경우 마음챙김 훈련을 꾸준히 지속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죠. 따라서 저자는 명상 초보자를 위한 현실적인 처방전이자 주의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최소 복용량을 확인하기로 결심하죠. 그리고 여러 번의 연구를 통해 저자가 밝혀낸 마음챙김 훈련의 최소 복용량은 이랬습니다. 주 5일 하루 12분간 4주 동안 마음챙김 훈련을 하는 거죠. 물론 이것보다 길게 마음챙김 훈련을 하면 할수록 효과는 더욱더 커집니다. 명상이 처음인 분들이라면 일단 하루에 12분씩 마음챙김 훈련을 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레인 명상법 말고도 다양한 훈련법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마음챙김 명상을 검색해서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모든 종류의 중독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는 사람이나 매번 금연을 결심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뜻 봤을 땐 서로 다른 상황에 놓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저에 깔린 메커니즘은 둘 다 동일하다는 말이죠. 우선 중독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부작용이 있는데도 뭔가를 계속 사용하는 행위. 따라서 다이어트 중인데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달달한 간식이 땡기거나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기분이 울적할 때는 스마트폰만 붙잡고 있게 된다거나 하는 것들도
모두 중독에 해당합니다. 아마 저를 포함해 이 영상을 보는 거의 모든 분들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중독에 빠져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나쁜 습관인 줄 알면서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나쁜 습관의 고리에선 대체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의 내용은 우리가 중독에 빠지는 원리와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는 책 크레이빙 마인드를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인류에게는 오랜 진화 과정을 통해 보존된 강력한 학습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보상에 의한 학습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보상에 의한 학습이 뭔지를 알면 우리가 왜 어떤 물질이나 행동에 중독되고 결국에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위해 우리는 우리가 아직 수렵 채집을 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보상에 의한 학습은 대강 이런 식으로 진행됐죠. 배가 고파 먹을 것을 찾아 돌아다니던 우리의 눈에 맛있어 보이는 어떤 음식이 들어옵니다. 그러자 뇌가 이렇게 말하죠. 칼로리, 생존. 그럼 우리는 그 음식을 먹습니다. 특히 설탕을 섭취할 때 이런 기분 좋은 느낌은 더 강렬해졌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뇌에 다음과 같이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먹고 있는 걸 기억해. 그게 어디에 있었는지도 기억하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이 기억을 저장합니다. 다음번에도 같은 과정이 반복되죠.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죠. 계기, 행동, 보상. 간단하죠? 이 방법은 분명히 생존에 도움이 됐습니다. 칼로리 높은 그 음식이 있는 장소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뒤 우리의 뇌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야, 음식 있는 장소를 기억하는 것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어. 다음번에 기분이 안 좋을 땐 뭔가 맛있는 걸 먹어보는 게 어때? 그럼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니야. 다음번에 우리는 뇌가 시키는 대로 그런 시도를 한번 해보고 그게 좋은 생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화가 나거나 슬플 때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잖아. 좋았어. 다음에 또 하자. 배가 고프다는 신체적 신호 대신 지금 우울하다라는 감정적 신호가 계기로 작용해 음식을 먹게 만든 거죠. 우리가 그 행동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의 뇌에서는 해당 경로가 강화됩니다. 나중에는 심한 스트레스가 계기로 작용해 단 것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라고 재촉하게 되죠. 감정적 신호가 트리거로 작용해 음식을 먹게 만든 거죠.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이 나쁜 습관을 의지력을 동원해 없애려고 합니다. 결과는 매번 실패죠. 특히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뇌에서 가장 먼저 스위치가 꺼지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바로 의식적인 행동 조절 능력이 가장 뛰어난 부위인 전전두엽이기 때문이죠. 이 스위치가 꺼지고 나면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충동에 의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이 다운되면 이 울적한 기분에서 즉시 벗어나기 위해 달콤한 케이크나 재밌는 영상 혹은 담배를 찾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이런 행동들을 하면 우리는 불쾌한 뭔가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죠. 이게 바로 이 행동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보상에 의한 학습 메커니즘은 현실을 회피하고 고통을 마비시키고 불쾌한 감정을 덮어버리기 위해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불쾌한 무언가를 피하기 위해 특정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부정적 강화라고 부릅니다.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이 보상에 의한 학습 메커니즘과 환자들의 부정적 강화 현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독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죠. 그때 마침 저자에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다스리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었던 마음챙김 명상을 치료에 적용해보기로 한 거죠. 마음챙김이 뭐임? 마음챙김이란 불교의 전통적 명상법을 심신안정과 심리치료 관점에서 재구성한 명상법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교 의과대학의 존 카바친 박사가 대중화시킨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마음챙김이란 스스로의 생각이나 감정 등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분투하지 않으며 수용하는 태도를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서 생겨나는 자각을 뜻합니다. 저자는 이 마음챙김 훈련이 금연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사실 니코틴 중독은 중독 중에서도 가장 치료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보시다시피 니코틴의 의존성은 마약인 코카인보다도 높고 모르핀과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 담배를 끊으려는 사람들은 평균 6번 정도의 금연을 시도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들 중 거의 대부분은 결국 금연에 실패합니다. 심지어 저자의 환자들 중에는 마약을 끊는 것보다 담배를 끊는 것이 더 어려운 것 같다고 토로한 사람들도 있었죠. 따라서 니코틴 중독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만 있다면 다른 어떤 종류의 중독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중독의 작동 원리는 모두 동일하니까요. 저자를 비롯한 연구진은 약물 복용 없는 무료 금연 프로그램이라는 광고를 내 참가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참가자들은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눠 배정됐죠. 참가자들은 모두 4주의 시간 동안 주 2회 진료소를 찾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신 이들은 참가하는 프로그램이 서로 달랐습니다. 한 집단은 마음챙김 수행을 받았고 다른 집단은 학계에서 표준치료요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우선 마음챙김 집단은 첫 번째 수업에서 습관고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담배를 피우는 계기를 화이트보드에 표시하고 담배 한 대를 피울 때마다 그 행동을 강화하게 된다는 점을 설명했죠. 연구진은 그날 저녁에 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면서 참가자들에게 집에 가면 담배를 피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연 프로그램인데 담배를 피우라고?
네, 대신 담배를 피우면서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었죠. 연구진은 참가자들에게 담배를 피울 땐 호기심을 갖고 관찰하며 피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계기, 즉 흡연 욕구를 불러일으킨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담배를 피울 때의 기분은 어떤지를 잘 관찰하라고 지시한 거죠. 그로부터 3일 뒤에 진행된 두 번째 수업에서 참가자들은 깜짝 놀랄 만한 기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기록에는 자신들이 그저 지루해서 담배를 피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가 담겨 있었죠. 그중 한 남성은 처음 이틀 동안 흡연량을 담배 30개비에서 10개비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흡연 행위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잘못된 방법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그는 커피의 쓴맛을 덜 느끼려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알아차린 것만으로 그의 흡연은 양치질로 대체됐죠. 더 흥미로운 점은 담배를 피울 때 주의를 기울였더니 어땠나요? 라고 물었을 때의 답변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다수는 자신들의 눈이 확 트이는 경험이었다고 대답했죠. 그 전까지는 담배의 맛이 얼마나 고약한지를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중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냄새는 썩은 치즈 같고 맛은 화학약품 같아요. 왜? 이처럼 연구자들은 마음챙김 집단의 흡연자들에게 욕망에 휩싸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점과 욕망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려고 하는 대신 욕망에 올라타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레인 명상법을 배웠죠. 지금부턴 레인 명상법에 대해 설명할 테니 지금 한번 눈을 감고 해보셔도 좋습니다. 먼저 깊게 심호흡을 하면서 어깨에서 힘을 뺍니다. 이제 얼굴의 근육을 이완시켜봅니다. 눈썹에서 힘을 빼고 턱 근육도 편안하게 이완시켜보세요. 몸에 힘을 뺀 상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욕망을 그저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욕망을 무시하거나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려고 하지 말고 그 욕망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좋아, 왔구나 라고 말해도 좋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만으로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내 몸에서 뭐가 느껴지지?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열심히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강하게 다가오는 느낌을 포착하는 겁니다. 신체의 감각, 감정, 생각을 관찰하고 그것이 나에게 오도록 놓아둡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자신의 경험을 기록합니다. 짧은 문구나 단어를 써서 간단하게 기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하고 있다, 뱃속이 불편하다, 자극이 강해진다, 활활 타는 느낌 같이 말이죠. 욕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따라갑니다. 만약 집중이 흐트러졌다면 지금 내 몸에서 뭐가 느껴지지? 라는 질문을 되풀이하고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끝났습니다. 어떠셨나요? 참가자들은 이처럼 욕망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챙김을 활용하도록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 연구를 2년간 계속 진행했죠. 최종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주 동안 마음챙김 훈련을 받은 참가자들의 금연 성공률이 표준 금연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2배 달했던 거죠. 게다가 금연에 성공한 마음챙김 집단 참가자들은 거의 전원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금연 상태를 계속 유지한 반면 대조군의 피험자 중 다수는 다시 담배를 피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두 집단에서 금연에 성공한 사람들의 수는 무려 5배나 차이가 났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음챙김 집단의 사람들은 단순히 욕망을 참는 대신 자신의 습관고리에 주의를 기울이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제로 얻는 보상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보고 자신이 중독된 행동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날 수 있었죠. 만약 어떤 습관이 들어있거나 중독된 상태라면 여기에서 빠져나오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욕망을 느끼면 우리는 그 욕망에 빨려 들어가서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계기, 행동, 보상의 루프에 따라 반응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욕망을 느낀다고 해서 모두 원래 해로운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욕망에 빨려 들어갈 때만 이 습관고리가 작동할 수 있죠. 욕망에 빨려 들어간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극단적 감정에 사로잡히거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것에 휘둘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욕망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육체와 정신의 일부가 수축하고 좁아지고 줄어들고 닫히는 느낌을 받습니다. 반면 명상을 하면 자신의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뿐 그것에 휘말리지 않는 거죠. 이처럼 마음챙김은 단지 호기심을 갖고 우리의 몸과 마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가까이 다가가는 일입니다.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이 올라오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그저 호기심을 갖고 아무런 제지 없이 지켜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욕망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계기, 행동, 보상 루프는 점점 약화되죠. 마음챙김 집단의 참가자들은 이런 식으로 니코틴 중독에서 서서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인기가 많아야 사는 세상. 우리는 왜 이렇게 열심히 꾸미고 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할까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이성에게 관심을 받고 싶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욕구는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식조차 못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매일 하는 수많은 행동들, 그러니까 외모를 가꾸고 말투를 다듬고 열심히 일하는 그 모든 것들, 그 밑바닥에는 단 하나의 동기가 숨어있죠. 내가 이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무슨 남미세, 여미세 같은 소리냐고요? 아니요. 이게 바로 인간이 진화해온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이건 단순한 연애를 넘어 인간이라는 종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온 전략이라는 거죠. 진화심리학의 대가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력은 짝짓기 전략입니다. 즉 인간의 수많은 행동, 자기 표현, 경쟁, 감정 조절, 외모 관리 등은 근본적으로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무의식적 전략이라는 거죠. 그 전략이 통하지 못한 유전자는 도태됐고 성공한 사람들만이 후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우리죠. 제가 전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죠? 그땐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인간 전체의 매력 전략을 다뤘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여자에게 인기 있는 남자, 남자에게 인기 있는 여자를 파헤쳐보겠습니다. 인간의 짝짓기 전략을 연구하는 세계적 석학 데이비드 버스 교수에 따르면 그 사람이 독일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의 줄루족이든 간에 남성이나 여성이 선호하는 상대 이성의 특징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의 특징입니다. 우선 여성이 선호하는 남성의 얼굴부터 보면 그들은 남성적인 얼굴, 그러니까 단단한 턱과 발달된 눈썹뼈를 가진 남성을 선호했습니다. 또 어깨는 넓고 골반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양의 역삼각형 상체를 가진 남성도 선호했죠. 또 키는 자신보다 크면서 평균보다 큰 남성을 선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들은 우수한 운동 능력을 가진 남성도 선호했죠. 또 어느 문화권이든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자기보다 약간 연상의 남성을 선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살에서 문화에 따라서는 5살 연상까지도 가능했죠. 두 번째로 여성들에게 인기 있는 남성의 특성은 바로 재정적 유망성이었습니다. 이때 이걸 단순히 돈 많은 남성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financial status, 그러니까 현재의 재정 상태라고 표현하지 않고 financial prospects, 재정적 전망, 유망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이 현재 부유하냐가 핵심이 아니라 장차 미래에 재정적으로 안정적일 가능성이 있는지, 그러니까 자질을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성들은 상대 남성이 야망이 있거나 추진력이 있거나 근면성실하다면 본능적으로 더 호감을 느끼는데, 이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이 자질들이 성공적인 자원 획득, 그러니까 재정적 유망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아무하거나 나누는 남성이 아니라 파트너 여성에게만 나누는 남성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말합니다. 이런 남성은 자원을 획득할 능력이 있고 그 자원을 아내에게만 헌신할 의지가 있죠. 길거리에 있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생긴 너드남이 인기 있는 이유도 이걸로 설명이 됩니다. 자기 일에 몰두하고 목표 지향적이며 동시에 충실한 헌신까지 보인다면 그건 이상형이죠. 반대로 게으르다거나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서 맥주 마시는 걸 좋아한다거나 하는 특징은 이 사람의 낮은 재정적 유망성을 뜻하므로 상대 이런 모습을 보고 호감을 느끼는 여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이 특성들이 우리 여성 조상들이 진화 과정에서 직면했던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았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임신과 출산, 양육을 통해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이를 무사히 낳고 또 무사히 길러서 그 아이가 또 자식을 낳을 때까지 생존시키는데 성공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것에 성공한 여성들은 앞서 언급한 이런 특징들을 가진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취약한 상태인 임신 중에 자신을 보호해줄 수 있으며 다른 폭력적인 남성으로부터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자식에게 충분한 자원을 투입할 능력이 있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했죠. 그리고 이걸 미리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앞서 등장한 특징들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남자들에게 인기 있는 여성의 특징에 대해 살펴볼까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건 바로 몸매입니다. 남성들은 몸매 좋은 여자, 그러니까 날씬한 허리와 그와 대비되는 큰 골반을 가지고 있는 여성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허리 엉덩이 비율 WHR이 0.7 정도 되는 여성이었죠. 또 남자들이 선호하는 여성이 가진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얼굴에 나타나는 여성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작은 턱과 작은 코, 높은 눈썹, 큰 눈을 가지고 있을수록 여성스러운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 남성들은 깨끗한 피부와 좋은 머릿결을 가지고 있는 여성도 선호했죠. 다 외모 얘기네? 네, 이처럼 여성들과 가장 대비되는 점은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성의 특징은 모두 외모에 상당히 치우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겁니다. 진화 과정에서 살아남았다는 건 이성의 마음을 얻어 상대와 자식을 낳는 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은 출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 자신의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파트너의 생식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여성의 생식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신체적 특징, 나이와 건강이죠. 그리고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앞서 나온 남성들이 선호하는 여성의 특징들이 모두 우수한 생식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통계적으로 봤을 때 날씬한 허리와 큰 골반은 우수한 생식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는 임신이 어려울 만큼 나이가 들거나 젊더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예를 들어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면 이 비율이 깨질 확률이 올라간다고 설명하죠. 또 얼굴에 나타나는 여성성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관련되어 있고 이 역시 여성의 생식 능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버스 교수는 깨끗한 피부는 양호한 건강 상태를 나타내며 나이가 들면 머릿결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찰랑찰랑한 머릿결 역시 우수한 가임 능력을 나타내는 신호가 된다고 설명하죠. 정리해보면 자신의 DNA를 남기기 위한 진화 과정에서 여성 조상들은 아이를 임신하고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신체적 보호와 안정적인 자원 공급이 필요했으므로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는 남성을 선호하게 되었고 남성 조상들은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는 없으니 아이를 잘 낳아줄 수 있는 여성을 선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파트너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이 후대에 효과적으로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강력한 반전이 하나 등장합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매력 공식, 과연 현실에서도 통할까요? 왜냐면 현실을 보면 그 공식을 통째로 뒤엎는 장면이 생각보다 자주 등장합니다. 실제로 엠넷의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커플 팰리스 2 1회에서는 자산 80억 원, 자산 50억 원의 치과 의사인 남성, 부동산 10채를 소유한 남성 3명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얼굴 공개 전까지 젠틀 앤 리치 키워드로 많은 여성의 표를 받았지만 얼굴이 공개되자 호감도가 급락하며 최종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경제력이 뛰어나더라도 외모가 배우자 선택의 핵심 기준이 되는 현실을 보여주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는 솔로 PD가 인터뷰에서 남녀가 이성을 보거나 판단하는 기준에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외모가 절대적입니다. 라고 답한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한마디로 현대 여성들은 남성의 능력이나 경제력보다 외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설명한 진화심리학도 설명을 따르지 않는 건 현대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결혼 세태를 분석한 이 기사에 따르면 결정사에 가입한 한 39세 남성은 외모도 당연히 보지만 이제는 맞벌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직업 안정성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고 답했습니다. 현대에는 남자들도 여자의 외모뿐만 아니라 능력을 함께 보는 경우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거죠. 이건 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진화적 불일치입니다. 전통적으로 인기 있었던 사람과 요즘 현대 인기 있는 사람이 달라지는 현상. 이건 바로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를 진화의 속도가 따라오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기 시작한 건 3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진화는 최소 수천 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지죠. 바로 여기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겁니다. 수십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사에서는 맞는 이야기였겠지만 지난 몇십 년 동안 급변한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어쩐지 동떨어진 얘기가 되어버린 거죠. 이건 실제로도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사회가 발달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성 역할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그에 따라 남녀가 선호하는 배우자의 특징이 점차 비슷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여성은 남성의 경제력과 지위를 중시했지만 현대 여성들은 자신이 경제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애에서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경제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성격, 정서적 안정성, 유머 감각, 가치관의 일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진화적 불일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실의 연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별 감정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설레기 시작하거나 반대로 다들 괜찮다는데 나만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 이럴 때마다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는 그냥 평범한데 이상하게 자꾸 끌리고 이게 심해지면 오징어 지킴이라고 놀림을 받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쯤 되면 궁금해집니다. 진짜 우리가 평생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레벨 같은 건 딱 정해져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기준조차도 바꿀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이런 거잖아요? 이 얘기는 다음 편에서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분량 조절에 실패했어요.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 I am 30 years old and I have never had a boyfriend. I'm 30 years old and never been in a serious relationship. 20, 30대 청년들이 연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 실시된 한 조사에 따르면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65.5%가 현재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미혼인 20, 30대 청년 중 3분의 2가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뭐야, 생각보다 엄청 많은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연애하고 싶긴 한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면 굳이 만나고 싶진 않아요. 먹고 살기 바빠서 연애할 시간이 없어요.
한마디로 지금 삶이 엄청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딱히 큰 불만도 없기 때문에 연애가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와 연애를 하는 것에 당장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니, 집값은 터무니없이 높고 근로시간은 무지막지하게 길고 무한 경쟁에 겨우 대학 가면 또 취업하느라 개고생하고 이런 사회에서 누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겠어요. 당장 집값부터 내리고 근무시간부터 줄여라. 아니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유독 심한 이런 사회적 문제들이 이 현상을 좀 더 심화시킨 측면이 분명 있겠지만 이걸 청년들이 연애하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요즘 20, 30대가 연애를 하지 않는 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공통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연애를 피하는 시대가 온 이유는 뭘까요? 지금부터 이 현상을 만들어낸 핵심 원인을 자세히 파헤쳐보죠. 크게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인스타나 스레드, 유튜브에 올라오는 연애 콘텐츠들을 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아요. 인연은 다 때가 되면 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조언들이 당연하게 전제하고 있는 건 지금 당장 상대를 고르지 않아도 장차 미래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평생에 걸쳐 수많은 이성을 만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20, 30대는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원에서 길거리에서 수많은 이성을 만났고 20대 초반이 되면 대학에서 아니면 알바를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직장에서도 소개팅에서도 심지어 모임에서도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이민을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죠. 또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새로운 이성을 SNS에서 마주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연애 상대가 될 사람은 마치 무한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죠. 그리고 수십만 년에 달하는 인류 진화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찰나의 시간 동안 일어난 급격한 변화에 해당합니다. 인류사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인간은 지금처럼 수천, 수만 명 중에서 연애 상대를 고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수십 명 규모의 작은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 인접한 몇몇 집단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죠. 다시 말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인류에게는 평생 접할 수 있는 이성의 수가 거의 정해져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 있는 이성의 수는 고작 20, 30명 수준에 불과했을 것으로 추정되죠. 이걸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시계를 돌려 수만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실업채집 사회의 우리 조상들은 약 100명에서 300명 규모의 밴드 안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 전부가 연애 대상이 되는 건 아니었죠. 일단 이들 중 절반 정도는 15세 미만의 아동이었고 나와 성별이 같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가 너무 많거나 어린 사람들, 또 가까운 혈연 관계인 사람들도 제외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걸러내다 보면 실제로 연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던 이성의 수는 생각보다 훨씬 적었겠죠. 그렇다면 연애는 누구와 했을까요? 바로 외부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밴드와의 정기적인 축제, 혼인교환, 자원거래 같은 접촉을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성을 만날 기회를 만들어냈던 거죠. 하지만 이런 걸 모두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연애나 결혼 가능성이 있었던 이성은 기껏해야 20, 30명 수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20, 30명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보통 한 반에 40명쯤 있었잖아요? 그럼 절반은 남자, 절반은 여자니까 여러분이 중학생 때 한 반에 있던 이성 친구들 중에서 평생 동안의 연애 상대를 딱 거기서만 골라야 했다고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뭐 한두 명? 많아도 서너 명 정도를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인간은 원래 이 정도로 제한된 인구풀 안에서만 짝을 찾도록 진화해온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현대사회, 그것도 도시에 사는 우리는 하루에도 길거리에서 수십, 수백 명과 스쳐 지나가고 범위를 미래로까지 넓혀보면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 중에서 내 짝을 찾으려고 하죠. 또 마음 한구석엔 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어딘가에 나랑 진짜 잘 맞는, 이 사람보다 더 나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선택의 역설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가 처음 제시한 개념인 선택의 역설이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선택지가 주어질 경우 이건 오히려 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만들고 적은 선택지를 가졌을 때보다 더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심지어 선택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 선택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많을수록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실험에서 연구진은 대형마트에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진열대를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잼을 고르게 한 거죠. 첫 번째 진열대에는 24종류의 잼을 진열했고 두 번째 진열대에는 딱 6종류만 진열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우선 선택지가 많은 진열대 앞에는 시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구매를 따져보니 24종류의 많은 잼이 놓인 첫 번째 진열대에서는
시식한 소비자 중에 단 3%만이 잼을 구매했습니다. 반면 6종류의 한정된 잼이 있었던 두 번째 진열대에서는 시식한 소비자의 약 30%가 실제로 잼을 구매했죠. 이처럼 선택 가능한 옵션이 한눈에 들어올 때 우리는 결정을 내리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최적의 결정, 즉 손해를 보거나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고려할 사항은 점점 늘어나고 그에 따라 최고의 결정을 내리기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건 연애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너무 많은 이성 중에서 나에게 딱 맞는 사람을 고르려다 보니 아예 아무도 고르지 못하거나 심지어 누굴 만나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친 고민 끝에 차라리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현상 유지를 택하는 이른바 결정마비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우리 인간은 원래 많아야 20-30명 중에서 짝을 고르도록 진화한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수천 명 중에서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골라야 하죠. 수천 명의 이성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계속 더 나은 사람을 상상하는 식으로요. 문제는 우리 뇌가 이런 환경에 맞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나치게 많은 선택지 속에 던져진 우리는 자꾸 망설이게 되고 눈앞의 상대에게 만족하기 어려워지며 심지어는 그냥 연애 안 해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생겨버리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뿐 아니라 SNS나 유튜브에서도 수많은 또래 이성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나 연예인처럼 비현실적으로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까지 매일 보게 되죠. 이렇게 비교 대상이 과도하게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눈높이도 올라가게 됩니다. 과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느끼는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진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요즘 20-30대들이 연애를 안 하는 두 번째 이유와 이어집니다. 연애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 중에는 눈을 낮추면 만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연애를 하고 싶진 않다는 이유를 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과거와 달리 크게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욕구를 쉽게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쾌락을 기대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부여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은 어떠한 보상이 예측될 때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동기부여죠. 예를 들어 연애 초기에 상대를 생각하며 두근거리거나 짜릿한 기분이 드는 것도 도파민을 비롯한 다양한 신경전달 물질이 뇌에서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 감정을 다시 경험하고 싶어서 우리는 뭔가 행동을 하게 되죠. 하루 종일 그 사람을 생각한다거나 연락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더 자주 만나려고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직접 행동을 하지 않아도 쉽게 도파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덕분에요. 사실 이건 연애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바야흐로 대리만족의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우리는 유튜브로 먹방이나 게임 영상을 보고 언박싱 영상을 소비하며 넷플릭스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한 체험과 그들이 느낀 감정을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의 경험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치 직접 해본 것처럼 느끼고 그 안에서 대리만족을 얻기도 하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특정 장면에 강하게 몰입하거나 감정이입할 때 그게 우리가 직접 한 행동이 아니더라도 뇌의 보상 회로가 활성화되며 도파민이 분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보는 것만으로도 욕구가 일정 부분 충족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욕구가 충족되었으니 굳이 힘들게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방 침대에 편하게 누워서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고 손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는데 누가 일부러 현실에서 애써 노력하고 싶겠어요? 과거에는 이 정도의 쾌락을 얻으려면 이성을 유혹하든 음식을 찾아 나서든 뭔가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방 안에 편히 누워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봐도 포르노나 먹방을 포함해 우리에게 다양한 쾌감을 주는 컨텐츠들이 넘쳐나죠. 일단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사회와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접할 수 있는 이성의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고 또 과거처럼 직접 행동하지 않더라도 쉽게 쾌락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인간이 수십만 년에 걸쳐 적응해온 생물학적 환경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진화의 속도가 현대사회의 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을 진화적 불일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요즘 20, 30대 청년들이 예전만큼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만큼 적극적으로 연애를 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이야기할 이 세 번째 이유 때문이죠. 부모님 세대와 지금의 20, 30대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혼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과거에는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었는데도 아직 짝이 없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중매나 소개가 자연스럽게 따라왔고 결혼을 미루는 건 사회적으로도 매우 따가운 은총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세대는 결혼해야 한다는 확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대부분이 결혼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니라 선택의 영역이 되었고 연애 역시 인생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삶의 선택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인식 변화는 연애는 꼭 해야 하는 게 아니다. 또는 굳이 안 해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연애에 대한 동기 자체가 줄어든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정리해보면 20, 30대 청년들이 연애를 안 하게 된 건 단순히 바빠서도 성격이나 외모가 문제여서도 아닙니다. 본래 인간은 20, 30명 안에서 짝을 고르도록 진화했는데 지금은 수천 명, 많으면 수만 명 중에 고르려다 보니 오히려 선택이 더 어려워졌고 어쩌다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만족도 역시 낮아졌습니다. 또 유튜브나 SNS 같은 걸로 쉽게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굳이 힘들게 직접 행동하지 않아도 욕구가 충족되고요. 게다가 예전처럼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회적 압력도 사라지면서 연애 자체가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많은 사람들이 연애가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느끼게 된 거고요. 결국 문제는 우리가 변한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원하지만 사랑이 필요했던 시절과는 전혀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노력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요.